아무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한국건축역사학회 요모조모 특강을 위해서 와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또 오늘 발표를 위해서 조선시대 사학회 이왕무 회장님이 오셔서 뜻깊은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지난 요모조모 1회에서는 우리가 1926년에 집중해서 순종에 돌아가신 거, 그리고 그 60만세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항일에 대한 어떤 태도들을 1년이라는 기간 안에서 집중해서 조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 넓혀서 생각해 보면 1926년이 우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의 경우였는데, 우리가 이제 순종이 돌아가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제 일황인지 일왕인지 하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다이쇼 연호에서 이제 소와 연호로 바뀌는 이런 어떤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일본의 이제 군국주의가 아주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 세계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26년에 다른 나라, 또 아시아의 정세, 그 어제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AI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오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오늘 발표해 주시는 우리 이왕무 회장님께서도 정말 순수한 인간의 노력으로 어쨌든 손과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읽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지식이 과연 앞으로 AI 시대는 어떤 자양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숙고해왔던 내용들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감없이 정리해서 들려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대하는 우리 이왕모 교수님은 사실은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라는 주제로 이제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에 이와 관련된 조선 후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습니다. 왕실의 군사 의뢰,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축적으로 관심이 있는 칠궁 이런 것도 다 연구하셨고, 또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일제강점기에 유황직 연구 이런 것도 쭉 연구해 오셨고, 근데 재밌는 건 책을 굉장히 이제 재밌게 쓰시려고 한 것 같아요, 제목이. 그래서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또는 조선의 왕비로 살아가기 이런 책을 쓰셨는데, 우리 건축역사학회에 초대를 해서 역사적 관점에서의 관조적 시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했는데 너무 흔쾌하게 이 자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왕무 교수님을 이 자리로 초대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문 분야이긴 합니다만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셔서 마침 또 방학이기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만, 제가 오늘 작은 강의는 강의입니다만 오늘 발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소회를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조금 쉽게 생각했다고 그럴까요? 아니 건축학교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저희 분야에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늘 하던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는데,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조심스럽거든요. 예컨대 소화 백년? 야, 이 사람 뭐하니? 신을 봐한 거야. 오해받기 딱 좋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전 설명이 없으면, 사전 지식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걸 갖다가 논의하는 거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전공 분야는 특히 더 그렇죠. 저희도 그런데 아마 건축 분야 선생님들도 저는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조금 아침에 오면서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왔는데 뭐 이성희 교수님 또 말씀 이렇게 잘해주시니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왜 일단 제목에 소화 시대를 넣냐 하면 소화 문화가 지금까지도 일본은 물론이거니와 예, 이 동아시아 전체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적어도 20세기 초에 예, 근데 일본이 공국주의 체제를 뭐 공국주의 국가로 갔든 말든 간에 그 이전에 일본이 적어도 서구식 국가를 만들면서 그들이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도 아마 저희 역사학교도 그렇지만 뭐 건축학교 선생님들도 그 부지불식간에 쓰고 있을 겁니다. 예, 뭐 예컨대 용어라든지 이건 뭐 바로 앞에 있는 안암병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신경계, 골절 이게 다 일본 말이죠. 동맥 예, 다 우리 말이 아닙니다. 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화란 말 쓴 거지 제가 오늘 일본사를 하려는 거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예,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의 장면과 기억유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영화 한 편 보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강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가 됩니다. 아마 1시간 정도면 강의일 것 같은데요. 네 가지니까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순종서고가 일단은 기점이 됩니다. 1926년이니까. 우리 역사니까요. 한국이니까. 한반도에 사니까 기준은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종서고를 했고요. 당연히 만세운동도 당연히 기준이 됩니다. 근데 하필 이해 소와텐노가 아까 일왕, 일황 헷갈리시는데요. 공식 용어는 천황입니다. 천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높이는 거 아닙니다. 뭐 우리가 고종, 순종 지금 민주공화국 시대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한데. 예, 그 호칭이라든지 명칭은 가치 부여가 되고 내가 그 가치 부여를 수긍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꽃이라고 부르니까 의미 부여가 된 거지 내가 너에게 가치 부여를 하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소와텐노죠. 소와텐노가 이해에 1926년 크리스마스에 즉위합니다. 금년이 딱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약간 뭐 100주년이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일본 사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재작년에 고시엔 100주년이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NHK 라디오 송출 100주년. 이게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역시 자기하고 익숙한 게 좋죠. 네. 어쨌든 소화시대가 개막됐다는 것. 이 시계열적으로 연대기의 기점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우리 식민지 시대니까 그때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그 중에 하나가 군사문화. 군사문화가 일상화된 거,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해방 이후 한국전쟁, 그 시기 이후로 50년대에 어떤 반일 구도였다가, 쉽게 말하면 이승만 정권기입니다. 이승만 정권기에서 어떤 반일 구도로 있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고도성장 모델을 그대로 일본 측에서 도입해가지고, 성장했을까. 그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쭉 소화시대에 어떻게 보면 일본식 그 사회경제 문화랄까요? 이런 걸 수용하다가 네 번째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오늘날 같은 민주공화국 시대가 이렇게 탄생했는지 해서 어떻게 보면 100년간의 한국사를 보신다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100년간의 그냥 주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전개해서 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의 생활 습관 중에 이런 것들이 배어 있을까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 그냥 K-드라마 보신다고 생각하셔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역사학자니까 이 세 가지 시선입니다. 인사이트죠. 식민지 체제에서 분단 공화국 시대로 어떻게 왔을까? 그러니까 저희 역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왜곡되잖아요. 그리고 군사 독재를 거치고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기준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체제로 놓고 봤을 때 다르다는 것. 그 기준을 놓고 보면 한국사가 왜곡됐다는 거죠. 그래서 분단 체제가 고착됐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세기 말 20세기에 역시 식민주의를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 국가 중에 서구 세력이 동북아시아 국제지형을 재편하죠.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패권 쟁탈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식민지가 되지만 그 식민지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또 한번 냉전이 도래하죠. 이런 시각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게 오늘 강의의 저변에 깔린 거고요. 근데 1번, 2번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거죠. 자본주의적 체제가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근대 국민국가, 다시 말해서
공화국 시대가 이렇게 번영되게 된 어떻게 보면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시각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재미없는 역사학자로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네 가지 테마 중에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서거와 만세운동, 소화시대의 개막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한제국이 일제에서 강제로 병합되고 뭐 고종이 1919년에 돌아가시고 순종이 26년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또 완전히 이제 뭐 조선은 망했다. 거기에 이제 울분을 가지고 뭐 3.1운동도 일어나고 60만세운동도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어떤 교과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갑자기 식민지가 되는 거 그런 지역들 있죠. 예,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 그게 미국의 주도 아니면서도 묘한 입장이죠. 지금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필리핀은 더하죠. 국명이 필리핀입니다. 국명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 이유는 독립전쟁 시기에 한 20만 명 정도의 독립군이 죽은 영향도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역사 문화가 긴 지역일수록 쉽게 식민지되는 게 그게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아니 일본과 경쟁하고 지금도 일본 사람을 밑으로 보는 아마 유일한 국가일 겁니다. 중국 사람도 아주 밑으로 보죠.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이건 진짜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대륙의 끝인 저 포르투갈로 가보십시오. 포르투갈 사람이 스페인 사람 그렇게 아래로 보나 쉽지 않아요. 예, 간단치 않습니다. 그만큼 역사 문화적인 어떤 경험이 타 지역과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고종과 순종이 그렇게 억지로 그 일제에 의해서 외세에 의해서 나라를 뺏겼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는 그거는 지나간 시대, 다시 말해서 198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사회발전 단계론에서 말하는 너희들은 왕조 체제고 너희들은 봉건 체제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로 못 갔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이건 일본 쪽 시각이에요. 서구적 시각이기도 합니다. 네, 왕조는 그렇게 쉽게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연관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식민지 조선은 이중적 지배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순종의 서거라는 게 단순히 순종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식민지 조선에서 당연히 총독이 지배자가 맞아요. 총독은 그리고 천황의 직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식민지 조선은요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일본 내각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일본 내각에서 늘 다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도 그 일본어 배울 때 그 NHK에서 일본 내각에서 회의하는 거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거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영국하고 비슷하거든요. 매우 근거리에서 이제 서로 싸우죠. 그 1910년대나 20년대 일본 그 국회의원 내각에서 이제 논의하는 걸 놓고 보면 왜 식민지 조선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말이 많아요. 여기다가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늘 거론하는 게 그건 제 수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천황이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식민지 조선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 네,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3번은 이 소화시대의 개막이라는 게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성장을 그대로 안고 그리고 그 영화, 번영을 그대로 안고 가던 시대라는 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영향을 받았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1918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덕수궁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고종 황제가 여기 계십니다. 여기 덕수궁 서쪽죠. 오늘날 남아있죠. 고종.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이 순종, 좌측이 영친왕, 그리고 우측 하나 더 가면 의친왕. 영친왕이 유년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갈 텐데요. 이때 고종이 5월쯤 1918년 5월쯤 아주 많이 위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병문안 온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병이 재발해서 이해 겨울에 다시 아파서 19년에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18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1918년이에요. 한일 합병된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여기 일본인도 많지만 대한제국기 황족이었던 사람들이 여기 그대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강제적이에요. 물론 강제적인데 대한제국 황실하고 어떻게 보면 천황과 천황의 일본 국내성하고 합의한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이완용도 있고 여러 명이 뭐 중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합의할 때 가장 그 큰 안건이 뭐였냐면 기존 대한제국 황실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잠깐 임진왜란으로 돌릴게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조가 그냥 도망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500년, 1000년 된 아주 훌륭한 로마의 가문이라고 치죠. 네, 대대로 장자 상속이 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제사도 지내고, 근데 사당에 가서 제례도 해야 돼요. 난리가 났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사당에 있는 거 다 버리고 항복하실 거예요? 그 쉽지 않습니다. 족보다 불태우고 오늘부터 로물레스로 이름 바꾸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신주 들고 가야죠. 예, 제사를 조선시대 양반이나 조선시대 왕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후손을 생산하고요. 조상의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브라만도 하는 거예요. 예, 브라만이 하는 건 제사잖아요. 똑같습니다. 인류의 문화인력적 어떤 흔적이기도 한데 제사를 지내야 내가 그 다음에 그 서열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내 후손이 나를 믿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조가 의주로 간 거는 물론 도망가고 싶겠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가족의 상징이라고 하는 종묘를 유지하는 신주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종도 똑같은 고민입니다. 저 수많은 왕릉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도굴 당하게 놔둬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일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왜 그냥 두죠? 경복궁 싹 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 들어오면. 잉카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요, 침략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존의 해당 지역에 있던 옛 지배층들이 갖고 있던 신성한 장소라든지 정치적 권위가 있던 곳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리잖아요. 그걸 훼손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선택을 고종은 했어요. 네, 물론 고종 괴로워합니다. 일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1910년대에 덕수궁 사실 때 식사가 들어가면 한 3분 만에 나와요. 밥을 안 먹는 거죠. 속이 좋겠어요. 기분 나쁘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과 협의를 맺어서 통치권을 주는데, 황실의 어떻게 보면 안위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기존에 살던 궁궐에서 그대로 살고, 기존의 왕릉에서 지내던 제사 그대로 지내고, 기존의 종묘에서 지내던 제사 그대로 지냅니다. 그게 합의 안건이에요. 그리고 1년에 쓸 돈 그대로 받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이런 경우는 전 세계 식민지에서 찾기 어려워요. 기존의 정치 지배 체제를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에서는 지배 구조가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공무원들은 다 일본인으로 바뀌죠. 이제 일본말 써야 되죠. 하지만 기존의 지배층이라고 말하는, 속칭 말하는 양반들, 1930년대도 안동에 그 군수라든지, 그게 일본인이건 조선인이건, 이 안동에 군수로 누가 발령이 나면요, 제일 먼저 방문해야 되는 곳이 도산서원이에요. 도산서원 가서 인사해야 돼요. 이런 현상은 참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어렵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사회발전 단계론이라든지 식민지가 되면 이렇게 구조가 바뀐다는, 이거는 한국에는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기존의 대한제국 황실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이 일제시대에도 그대로, 물론 기존과는 약간 다르지만, 당연히 다르죠. 무슨 행정명령권이 없잖아요. 네, 국가 통치 못합니다. 못하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던 포지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재산을 뺏긴 거 이론도 없어요. 뭐 대지라든지 부동산, 경복궁 같은 경우는 관리하지 않는 지역은 그냥 넘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희궁이죠. 경희궁은 19세기에 사실은 순조 이후에 큰 불이 나가지고 거의 쓰지 않다가 경복궁 중건할 때 제목들 다 옮기고 나서 빈터였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한 겁니다. 네, 그거는 전례적으로 늘 하던 문화적 습관이기도 하고요. 그럼 유사한 사진 하나 더 보죠. 네, 이거는 고종이 승하하시고 순종 때인데요. 요거는 1922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방제왕도 공식이 옵니다. 이방제왕이 영친왕하고 결혼한 이후에 첫째 아이를, 진을 낳아요. 그 진이 이제 1살 때인데 그때 데리고 온 거예요. 1922년. 요거는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찍은 겁니다. 네. 이때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우리 왕실의 후손을 이제 이 아이가 이을 거다가 이제 즐겁게 왕족들이 모여서 인사하고 찍던 그 사진인데, 그 아이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4년 만인가 5년 만에 태어나는 게 이구신데, 어쨌든 이 사진에서도 보세요. 그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좌측은 다 일본 복장의 일본 머리 스타일, 일본 머리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저게 그 1920년대 머리 스타일입니다. 저렇게 하는 게 최신 유행이었어요. 이제 그 미장원 가서 이렇게 올리는 거 기술이었나 봐요. 일본인도 많습니다만 조선 왕실 구성원들이에요. 그대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 유지했던 거죠.
그래서 대한제국이 병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계층으로 탄생하는데 그 명칭이 조선왕공족이고요. 그 조선왕이라고 하는 순종이 1910년 병합되면서 이왕으로 다시 책봉이 돼요. 네. 메이지 천황으로부터 책봉을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돌아가시면서 영친왕이 또 이왕으로 즉위해요. 바로 즉위해요. 왜 즉위할까요? 네, 그게 황실 규정이에요. 오늘날 저 일본에서 지금 그 황실 후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거 황실 전범에 따라서 황족이 죽으면 그 후해를 올려줘야 된다. 왜냐하면 재산 문제도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 때 제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위합니다. 그러니까 이왕이 1926년은 어떻게 보면 순종이 서거도 하셨지만 수하천왕이 즉위됐지만 영친왕이 왕으로 즉위하던 시기입니다. 실제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지배구조였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순종이 죽었을 때 아니면 고종이 죽었을 때 3년상을 치렀겠죠. 네, 3년상 치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1년상이에요, 지금도. 근데 조선식으로 3년상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배구조도 이중적이지만 사실은 문화도 이중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3년상 딱 치르고 나서 영친왕이 평생 자기가 하고 싶었던 유럽 여행을 갑니다. 1925년에 유럽에 가서 아마 저해 5월에 갔을 거예요. 5월에 갔다 12월에 돌아오시는데요. 유럽 전체를 순방합니다. 갔을 때 공식 명칭이 조선 왕세자였어요. 프린스였어요. 왕이라고 못 쓰더라고요. 조선이란 말을 유럽에까지 알리는 거예요. 용납이 될까요? 신기하죠.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식민지 시대는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중적 지배구조랄까요? 그런 질서 체제를 강화하는 게 또 유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좀 흐린데요. 이건 매일신보의 오늘날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의 전신이 총독부에서 간행하던 매일신보인데요. 매일신보에 실렸던 신문 그 사진인데 이게 매년 치러졌던 행사입니다. 무슨 행사냐? 이거 성균관 대성전 앞인데 성균관 그 정문입니다. 꼭 좋은 것 같은 사람 하세가와 대장이 총독입니다. 춘추로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 제관이 총독이에요. 식민지 조선에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국가가 치렀던 것 중에 웬만한 건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왜? 유교라는 덕목, 유교라는 가치관을 두면 통치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남으면 아까 말씀드린 조선왕공족도 그대로 예우를 받게 되죠. 사실은. 연장선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회는 다르죠. 네, 시대가 바뀝니다. 시간표가 생기죠. 기차에 의해서 근대적 시간 체제로 바뀝니다. 셀러리맨들이 생기니까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기존의 농업 생산은 1년에 한 번 이제 소득을 받게 되지만 이제 매달 매주 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가와 레저가 등장하죠. 지금 보시는 거는 메이지조라고 당시 일제 때 그 식민지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극장입니다. 인천 송도에 있던 그 해수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어떤 여흥, 유흥거리는 형태만 좀 다르거나 규모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시는 좌측은 그 아사쿠사선, 일본에서 우에노에서 아사쿠사 가장 먼저 전철이 만들어지죠. 동양 최초입니다. 그 포스터고요. 오른쪽은 1920년대. 그 도쿄 가시면 전원 조포라는 곳이 오늘날 지하철 역명이 있는데 전원이란 말이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때 등장합니다. 그때 이게 영국식 주택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도쿄 교외에 짓습니다. 그때 나타난 이제 그림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의 계층이 하는 겁니다. 전체 노동자까지 다 포함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쨌든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 웰시해요. 1918년에 세계 1차 대전을 끝나고 나서 일본이 전승국이잖아요. 예, 대공황 전까지 정말 잘 삽니다. 요즘엔 많이 뭐랄까 호평이 떨어졌습니다만 화장품 중에 1920년대 긴자 가시면 만약에 조선이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시쉐이도로 가셔야 돼요. 시쉐이도를 한자로 써볼까요? 쓰실 수 있는 분 있어요 혹시? 시쉐이도 한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시세이도 자생당이에요. 네. 일본 가서 이거 간판 보시면 시세이도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캐논 카메라 한국 사람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캐논은 아시겠죠 설마. 캐논 창립자가 불교 신자예요. 네, 관음보살의 관음이 캐논입니다. 한자를 알면 일본 문화 이해하기 좀 쉬우시죠. 네, 1920년대 그렇게 웰시한 시대입니다. CCA도가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파리 걸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 일본 사람들이 그 덕후 같은 거 많잖아요. 작은 거 뭐 이렇게 요즘 캐릭터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독일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독일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마켓 가면 조그만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대로 일본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20년대가 그런 시절입니다. 유럽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자기들 걸로 정착시키죠. 또 하나가 요거는 이광수의 소설에도 자주 나오는 건데 긴자에 가면 긴자에 브라질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김부라는 말도 있고요. 긴자의 이 카페 이름이 브랑땅이라는 곳인데요. 뭐 파리에 브랑땅 백화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자로 가면 김부라 하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카페 문화가 20년대 성행합니다. 이거는 아시아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원래 처음부터 원두 커피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주 진한 겁니다. 우리는 인스턴트 커피를 시작했잖아요. 저기 테이스트 초이스 아니면 저 맥스웰 미군 부대 군나무 나오는 거 그런 것들 먹어가지고 커피 문화가 다르죠. 사실 일제 시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리지널에 가까워요. 예컨대 맥주. 그 우리나라 맥주가 주정법에 의해서 호프 비율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 30%가 안 될 거예요. 일제 시대 70%예요. 60%가 넘어요. 호프 비율이 아마 독일이 그럴 겁니다. 그게 거의 100%에 가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아마 위스키도 그럴 거예요. 그 법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거의 70% 가까웠는데 이게 해방 이후 이승만 박정희로 오면서 5%까지 떨어집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다 간 커피밖에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훨씬 더 지금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리지널을 접하던 시대입니다. 위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위스키 얘기하니까 그 최백호 씨가 그 노래 부를 때 왜 도라지 위스키 나오죠? 아마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예. 지금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세대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도라지 위스키도 사실 일본 말이에요. 토리 위스키가 이게 한국 사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도라지로 간 겁니다. 일본 가면 지금도 팝니다. 도라지 위스키가 도라지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 위스키 한 방울도 없습니다. 옛날에 캡틴 큐랑 똑같아요. 주정만 100%입니다. 그러니까 마시면 다음날 기억이 없죠. 네, 지금도 캡틴 큐 한 병 드시면 인생 다시 사실 수 있어요. 네,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20년대 후반기로 가고 30년대 초반으로 가면 대공황 시대가 이제 벌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군국주의 열풍이 일어납니다. 군사문화가 일상화되는 시기가 열립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날까지 이때 만들어졌던 어떤 현상들이, 사건들이 아니면 분위기가 어떻게 영향이 이어지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떻게 체득되고 있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강압적으로 수용됐다는 것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국민국가의 집단화가 일어납니다. 예. 병영화, 충효. 이거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확 느낍니다. 옛날 교련복 생각나고요. 교복도 그렇고, 예, 오후 6시 되면은 국기를 향해서 모든 사람이 서야 돼요. 예, 자동차도 다 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대인데 그때 전철에서 담배 피고, 예,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인데 12시면 통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거리 통행이 불가능한 시대가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예, 이거 상상이 안 갑니다. 그만큼 한국사는 단절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어주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여러 세대가 상이한 생각을 갖지만 모든 사람이 공통된 의식을 아니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지전에서 전면전, 다시 말해서 만주를 침략하거나 아니면 중일전쟁을 벌이다가 예, 그야말로 세계대전화돼 태평양 전쟁으로 가죠. 전면전이 벌어지는 시대죠. 오늘날 국지전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그것들이 이제 세계대전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계대전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린 해방 이후에 남북이 싸우는 동족 상전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역사 그대로예요. 전쟁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또 한 수십 년 겪은 겁니다. 만주 침략했을 때가 31년이니까 31년부터 45년까지 한 15년 전쟁 되거든요. 일본은 그 15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뭐 청일전쟁까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은 전쟁의 시대. 근대 일본은 현대 일본은 전쟁 국가 맞습니다. 네, 메이지 때부터 끊임없이 전쟁을 했으니까.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죠. 단 한 번도 우리가 좋아서 만주를 침략한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중일전쟁 좋아서 간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우리가 세계대전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적이 없고요. 김일성이 한 명의 문제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싸우려고 생각한 적이 없죠. 외세의 문제죠. 외세. 그걸 말씀드리려고 국제연의 전면전, 세계대전에서 동족 상관이라고 넣었고요. 하필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전쟁이건 식민지가 종식되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보고 우리가 새롭게 어떻게 합시다라고 논의하면 좋은데
냉전 체제가 와서 사고가 세계관이 완전히 디바이드 두 개로 나뉩니다. 정상적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서야 조금씩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요만큼 벗어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지금 제가 여기 올린 영상 그 그림 중에 몇 개 같이 보셨잖아요.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같이 감옥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냉전 체제와 반공 반일의 독재 시대를 겪습니다. 대한민국이 친일이었다가 반일도 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일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야. 진짜 골치 아파요. 네, 진짜 골치 아픕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1930년대 일본 소학교, 국민학교입니다. 지금 말하면 초등학교죠. 충효를 써있죠. 충효라고. 네, 저렇게 동일한 머리 스타일로 다 깎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따라듣게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역사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단교육은 이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오늘날 그 미국식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 20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20명에 맞춰서 훈장 선생님이 그 아이의 진도를 얘기해요. 야, 맹자 읽어 하면 다 따르게 읽을 거 아니야. 야, 잠깐! 너 이 장에 몇 자 틀렸어. 다시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적 교육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겁니다, 사실은. 일본을 통해서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조심할 건데, 이거 일본어 아시는 분은 해석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스스메. 헤이따이는 병대입니다, 병대.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한국식민 병행국가,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여기서 요 그림을 제가 넣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안 하거나 우리가 뭐 일제에 의해서 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그림은 1945년 9월 초에 그 도쿄만에 있던 미주리 함상에서 일본 대표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대표에게 항복하러 간 그 사진인데,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독립운동은 독립전쟁으로 지속했냐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지팡이.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상해사변에서 윤봉길 의사한테 폭탄 한 방 얻어맞아서 다리가 없어요. 네. 의족을 차서 지팡이를 잡은 거예요. 그 사건을 아는 사람은 이 그림에 숨어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죠. 네, 조선 사람은 끊임없이 싸웠어요. 네. 타협하는 사람은 타협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독립전쟁은 계속했습니다. 단 세력이 작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데올로기에서 분열돼서 그렇죠. 1920년대 쉽게 말해서 소련이 공산화되면서 소비에트 세력이 성장하면서 우리 민족주의 독립운동 세력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규모가 작아졌다고 착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역사가 우리가 몇천 년 되는 어떻게 보면 문화 지역인데 일본인과 합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진도 참 이게 비극인데요.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죠. 이게 1951년도에 쉽게 말하면 그 공산 세력의 공세를 저지하고 미군이 다시 서울로 들어왔을 때예요. 보시는 저 전각은 덕수궁에 있는 중화전입니다. 중화전에 인민군 대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까보시고 여기 이제 해병 1사단이 주둔했습니다. 네, 부대 명칭도 지금 확실히 찾을 수 있어요. 해병 1사단이 여기 주둔을 하게 되면서 덕수궁은 심하게 훼손됩니다. 물론 덕수궁에 주둔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승만 때 시민공원이었고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공원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궁궐에 그렇게 쉽게 주둔하지 못합니다. 외부 세력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그 해당 지역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성한 공간은 그렇게 쉽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궁궐도 이렇게 깨지는데 일반 민간인은 오죽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족 상잔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늘 보여줍니다. 네, 50년대로 가면 그 전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한강대교거든요. 한강대교가 만들어지는 거는 1917년입니다. 한강대교 자리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 노량진 건너가는 데 있죠. 한강대교. 한강대교는 정조가 건너갔던 곳이에요. 거기가요. 수심이 제일 얕아요. 1907년에 일본인들이 수심을 재요. 네, 그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다리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한강대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전쟁 때 이게 무너지는데요. 폭파되는데 언제 복구됐을까? 56년에 됩니다. 전쟁 지나고 한참 있다가 또 지어지죠.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 50년대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50년대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출신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엘리트 여성이잖아요. 타이피리스트예요. 갈 데가 없어요. 회사 자체가 없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1958년도에 연안에서 어업을 할 때 그 어선들이 있잖아요. 어선의 발동기, 모터를 단 배가 몇 척이나 있을 것 같아요. 3%입니다. 3%. 10척 중에 3척밖에 모터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람이 젓거나 바람으로 가는 무동력선이에요. 완전히 거지에서 일어난 겁니다. 저 낙동강까지 갔다가 거의 마산까지 들어갔다가 저 위에 압록강까지 갔어요. 국토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일제시대에 파괴된 거에 비하면 한국전쟁은 거의 제노사이드예요. 네,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은 거의 다 사라졌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신분제가 깨집니다. 한국전쟁으로 이제 양반은 사라져요. 네, 없어요.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하나 남은 데가 있죠. 낙동강 방어선으로 지킨, 그래서 안동 양반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네, 신분제가 깨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거 하나 조금 긍정적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좋긴 뭐가 좋아요. 네, 사람이 죽는 거에는 답이 없죠. 84로 써 있습니다. 50년대는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 1인 독재가 있던 시대예요. 이거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84면 몇 년? 기억하기 어렵죠. 연대기 늘 어려워요. 55년이 저번에 80세입니다. 4를 더하면 59년도입니다. 4.19 전에예요. 저기 동원된 학생들은 숙명여고 애들하고 양정 애들이 주로 갔어요. 만수무강. 김일성하고 똑같아요. 1년 후에 4.19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4.19는 이해에 내부적인 문제도 없진 않습니다. 이해에 엄청난 자연재해가 생기죠. 사라오 태풍이 이해에 와요. 사라오 태풍이 59년도 추석 전날 일어납니다. 완전히 이해에 농사가 망해요. 단순히 한 가지 일로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승만 라인 평화산이라고 해서 그 일본 배도 막 납포하고 그랬어요. 일본은 관계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이게 1959년 11월 9일인가 같은데 1959년도 드디어 일본에 있던 제일교포들이 북송당해요. 아니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사관 만들고 여기 제일교포들한테 여권을 줘야 저 사람들이 국적이 이제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 외교를 안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놈들이라면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던 친일파 관료들이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이게 제가 오해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경력은 친일파가 맞으니까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있던 제일교포들은 버려지게 된 겁니다. 최근에 제일교포 중에 북송당했던 분들이 탈출하거나 그쪽 관계 가족들이 일본 정부를 통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승소했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우리를 북한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비극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은 도쿄의 아자부에 있는데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일교포가 서 회장님이 기증하신 거예요. 올림픽공원에 가시면 체조공원 있죠. 체조공원도 제일교포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제일교포가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사실. 그분들 잘해드려야 되시죠. 50년대 반일구도에서 고도성장 모델로 들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일협정, 제일교포 자본의 유입, 뭐 잘 아실 겁니다. 독일의 간호사, 그리고 베트남 파병, 중동 파견,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국가주도 개발 정책하고 오늘날 아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이건 경기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이거 6.3이라고 해서 고대 여러분 선배들이 가서 또 그 한일회담 반대하기도 했습니다만, 국내외적 갈등이 있습니다만, 경제성장 엔진의 점화라는 거를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때가 어떤 시대냐. 여기 보면 64년이라고 나오죠. 경향신문입니다만. 61년도에 5.16이 벌어지죠. 쿠데타가 벌어집니다. 이거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1961년 7월 4일일 거예요. 김포국제공항 인수를 합니다. 그럼 이전까지 김포공항은 누구 건데? 네, 미국 겁니다. 50년대에는 노스웨스트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내리면요. 세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녀요. 60년대 초반도 김포에 내릴 비행기가 오산에 내려요. 그럼 김포에 있던 저희 세관원들이 뛰어가요. 나라 개판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네. 제가 한국전쟁이 그래서 제로가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금은 전혀 감이 안 올 겁니다. 정말 마이너스 상태였어요. 61년도 7월부터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독립국가 체제로 가는 거예요. 독립국가로 가려니까 돈이 없잖아요. 독일에 갔던 간호사하고 광부들은요, 이 사람들이 월급을 송금하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분들은 왜 갔냐 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가지고 간 것도 있습니다만 이분들을 통해서
포항제철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사업을 할 때 독일 은행으로부터 이분들 월급을 차압을 하고 이분들의 급여가 쉽게 말하면 담보예요. 그럼 왜 하필 독일일까 이렇게 나오죠. 박정희 정권 때 대표적인 산업부 장관이었던 분이 우리나라 1호 독일 박사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역사랑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분이 쓴 자서전을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65년도, 지금 보시는 건 1965년도 월남 파병하고 국내외적 갈등이라고 아까 제목을 넣은 것이 우리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압력일 수도 있죠. 네, 이거는 뭐 이미 연구가 됐으니까. 하지만 우리도 필요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유지하냐. 돈이 없어요. 쿠팡 안 떼요? 쿠팡 떼줘 가서 하루라도 뛰면 한 30만 원 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비극이죠, 사실은. 이민도 보냅니다. 이거 브라질 이민인데요. 1963년도에 갑니다. 자, 이제 소화 시대와 겹쳐서 말씀드릴게요. 브라질 이민은 일본이 먼저 했습니다. 1922년도에. 박정희 정권 하에 있던 사람들의 그 노하우랄까요? 박정희 정권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미국식 장교 교육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캐비넷에 서류를 두고 타이프리스트를 두는 세대예요. 반면에 일제 때 교육받은 사람들. 네, 전체주의적 사고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가 성장할 때 국가 성장 모델들을 그대로 배웠잖아요. 이민 보내는 거. 똑같이 합니다. 남미 이민을 갑자기 한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휴 노동력, 농업 인력들 그대로 내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산업시설이 없으니까. 예, 일본이 갔던 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와이 이민도 마찬가지죠. 예, 제일교포가 또 투자한 게 여기 구로공단입니다. 1967년에 구로동에 드디어 수출산업공업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그 제일교포가 100% 투자한 겁니다. 제일교포. 구로동이 발전하는 건 제일교포 덕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제가 늘 수업 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한강의 다리들이 이게 스토리텔링이 좋아요. 한강 다리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혜은이의 제3한강도 노래도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양화대교예요. 양화대교를 왜 만들었을까요? 정무적 경제적 결정이라고 전해놨죠. 저 뒤에 보시는 건 삼각산입니다. 제2한강조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만든 다리예요. 김포공항에서 외국인이 들어오면 시내로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만든 거예요. 양화대교. 3일 고가도로 만들죠. 지금은 청계천 다시 복구했습니다만 요거는 그대로 도쿄에 있는 고속화도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거예요. 도심에 자동차가 안 다니고 어떻게 보면 낙후된 하천을 이때 정비한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저는 전통시대의 하천의 기능은요. 배설물을 그대로 씻어내는 하수구예요. 한양, 이 서울, 이 쉽게 말해 한강 이북의 땅은요. 북고 남저잖아요. 그러니까 청계천은 하수구예요.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왔을 때 보면 냄새가 너무 난다고 하죠. 근데 이건 전 세계 동일합니다. 하수관을 배설, 그러니까 상수도 개념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풍수가 참 좋죠. 북쪽이 높으니까 거기 살면 되잖아요. 도시의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지역에 사람이 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달동네에 사람이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달동네에 사람 살면 전기를 2배로 올려야 되고 모터 돌려야 되니까 인프라 막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시형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데 살게 해줘야죠. 원래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지역에 사람이 살게 하면 안 되는 게 저는 국가 정책이라고 해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불법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 수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건 제 그냥 이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슬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지하철을 만들죠. 네. 근데 지하철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1974년입니다. 1974년 8월 15일 날 1호선이 개통됐죠. 이때 들어왔던 게 일본에서 히다치 거죠. 네. 그럴 겁니다. 일본 거 그대로 들어옵니다. 네. 우리는 이때 기술이 없어요. 그대로 갖고 들어오죠.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철박물관에 있어요. 남산에 이제 송신탑이 만들어져요. 이게 1971년도입니다. 저게 테레비 송신탑입니다. 그럼으로써 각 집마다 이제 가정용 TV가 보급되는 거예요. 이 광고 카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합니다. 이거 금성 하이테크에서 물론 그 전에 삼성에서 먼저 테레비를 만듭니다. 안암전자 해가지고 일본 거 그대로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이렇게 테레비를 우선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그 탑을 만드는데 요게 그대로 도쿄타워에서 들어와요. 소화 33년이 대단히 중요한 해입니다. 소화 33. 도쿄올림픽이 1964년이에요. 64년.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탑을 세우는 거예요. 소화 33년. 25를 더하면 58년이죠.
이때 만들어집니다. 그럼 탑은 몇 미터일까요? 333m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이때 나온 게 가전 3신이어서 테레비, 냉장고, 세탁기. 이게 일반적으로 58년도에 일본에 확 보급이 돼요. 그리고 이때 코끼리 밥솥. 조지 루시. 한국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죠. 이게 우리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대로 우리도 따라했죠. 텔레비에서 나오는 방송은 레슬링이죠. 이것도 일본에서 먼저 시작했죠. 왜? 일본 패전이 45년 이후에 메가더가 이제 군정 장관으로 들어오죠. 7년을 일본 군정화했습니다. 52년까지 아마 했을 거예요. 7년이니까. 아메리카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실제로. 레슬링을 하면서, 미국 거구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프로 레슬링이 그대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안토니오 이노키고 왼쪽이 기밀입니다. 둘 다 역도산의 제자들이고, 역도산, 리키도산, 전부 한국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서구식 문화가 또 전면 수용되고 그 와중에 소화 문화를 수용하면서 전통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도 만들고 그리고 공화국 체제가 결속되면서 오늘날 같은 민주시민이 성장하는 그 계기가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또 이게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 생활에 배어 있는 건데요. 황금사재기 고교야구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고교야구 많이 했죠. 네. 고교하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을 때요. 하루에 4게임 합니다. 8시인가 시작해가지고 어두워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소주 몰래 사갖고 들어가지고 오징어랑 이렇게 먹고 나오면 좋죠. 그렇게 살던 시절. 고시원에서 그대로 들어왔는데 이 사진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휘문고등학교입니다. 일제시대 휘문고등학교가 고시원에 진출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분이 간송 전영필이에요. 전영필 선생님 찍은 사진인데 이 양반 야구했어요. 야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야구하는 국가 쿠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또 있나요? 거의 없죠.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야구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기구가 있어야 돼요. 야구 글러브 하나 진짜 얼마나 귀한데 고시엔 가는 게 지금도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 클럽이 한 3,4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하나가 휘문고등학교입니다. 그 영향이 그대로 지금도 오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70년대, 80년대 고교야구가 선풍적이었거든요. 이거 그대로 고시엔 영향. 우리 문화는 없어요. 물론 80년대에 이제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기면서 그대로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일본 거 관계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미국식 메이저리그죠. 고교야구까지는 그대로 이렇게 왔죠. 재작년에 100주년 했을 때 교토국제고등학교가 교과가 한글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토국제학교의 학생 구성비가 70%가 또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 한국어를 불러요. 이게 개그죠. 이 정도 되면. 한일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이거 병원 가시면 그대로 쓰는 거죠. 잘 보시면 뭐 이비인후과, 피부과, 내과 전부 일본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의료 관광을 가시면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일본 의료 체계보다 한국이 훨씬 좋아요. 이유는 빠르잖아요.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빠르긴 합니다만 한국은 그날 다 치료해 주잖아요. 임플란트 당일날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20만 원대 하는 나라도 없어요. 한국이 훨씬 우월합니다. 근데 여전히 근현대 문화유산 용어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건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란 말도 소사이어티가 아니잖아요. 그 사회 사자는 이거는 중국 고대사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종교적 결사 모임에서 나온 게 사자예요. 주식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죠. 일본말 가부시키입니다. 스탁하고 좀 달라요. 동인도 회사에서 만들었던 주식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미국식으로 쓰긴 씁니다만 여전히 일본식으로 생각하죠. 주식시장. 주식은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부시키예요. 이런 것들 고민할 필요. 학문 분야, 뭐 여러분들은 건축은 오죽하겠습니까?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지금 내가 착상하고 지향하는 게, 내가 주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1969년도에 나왔던 일본의 이 두 분 부부예요, 지금도. 뚜아에 모아라고. 이게 프랑스 말로 너와 나잖아요. 한국에 그대로 1970년, 1년 후에 생겼어요. 저 남자 이필원 씨예요. 여자분이 더 유명하죠. 박인희. 70년대 그 이필원 씨가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일본 뚜아에 모아 그룹 이름을 그대로 와서 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때는 저작권 개념 없을 때입니다.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번안곡이라고 있었잖아요. 번안곡.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 대중문화는 경부선을 타고 서울로 왔다. 네, 맞아요. 저 대학 때만 해도 스크린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 부산을 통해서 암암리에 들어와요. 저 시모노스키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동대문까지 오면 그날 바로 옷을 만들어서 다음날 팔아요. 그 다음날 애들이 딱 입고 나오죠. 그거 어디서 봤어? 스크린 나왔던데? 개념이 없을 때예요. 내가 이걸 왜 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코끼리 밥솥 들고 김포공항 내릴 때입니다. 아무 생각 없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새우깡. 지금도 한국 사람들 많이 먹죠. 신기할 따름이에요. 난 개인적으로 에비센이 더 좋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이 새우깡은 맛있었어요. 과거라는 건 이제 80년대까지입니다. 이때는 맛이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이거랑 똑같은 맛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새우깡은 튀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왜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맛없는 걸 왜 맛있다고 하는지. 몸에 아프고 말고 맛이 있어야 맛있죠.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잖아요. 맛이 없는 걸 왜 먹어요? 그게 바뀐 거예요.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대로 갖다 썼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후발주자가 따라하는 거죠. 지금은 한국 새우깡이 건강면에서 훨씬 우월합니다. 네, 맞아요. 꽃갈콘일 거야 아마? 네, 꽃갈콘. 조용필이가 이렇게 광고에도 꽃갈콘. 지금도 일본에 많이 팝니다. 통가리. 훨씬 더 리치하고요. 고소해요. 칼로리가 높아서 드시면 안 됩니다. 살찌기 딱 좋아요. 근데 이것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이런 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88년도에 자원봉사 모집한 거죠. 저기 손창민하고 최실아가 보이네. 자원봉사 처음 생겼어요. 이때. 자원봉사가 개념도 없어요. 자원봉사? 88 올림픽 대성공입니다.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거였어요. 뭐가 됐든 간에. 올림픽 이후로 한국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로 들어갑니다. 올림픽 이후에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가스불에 구워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남에 백제가든 막 생기잖아요. 그 전에 불이 없다니까. 가스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뭘로 구울 거예요, 고기를? 저 골로에 구웠어요. 골로에 굽죠. 어디다 구워요? 골로 좋은 겁니다. 강한 화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진짜 태평성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감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사회에 산다는 게 저는 꿈 같아요. 매일매일 진짜. 이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가스불에 삼겹살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삼겹살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대부분 수육으로 먹는 거죠. 냉장고가 없다니까 일반에. 남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군용 하나 있죠. 그런 시대가 올림픽 이후로 확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죠. 그리고 여기다 1+1이라고 2000년대 월드컵 하면서 이건 상상 초월해요. 저도 이거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 썼습니다만 광장의 민주화 운동 경험이 시민 응원 진영으로 전환됐다고 밖에는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장에 가서 경찰과 상대로 몸과 마음을 그대로 던진 아마 유일한 사례일 거예요. 광주의 그런 일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비극입니다만 중국 문화대혁명 개념도 없어요. 캄보디아 가볼까요? 상상 초월이에요. 아르헨티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헬기에서 사람을 집어던져요.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조금 더 좋다는 게 아닙니다. 제 반복적인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결과로 왔냐. 결국에서는 또다시 제가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소화를 제가 100년을 계속 이렇게 양념처럼 말씀드리려는 게 그리고 최근 일본 마트에서 찍은 건데 잘 보시면 신라면이 있어요. 국밥의 전통이 라면 조리 세계관을 전환시킨다. 요코하마 가면 라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라면은 일본이 발명한 거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라면 드셔보셨어요? 저 익지방 시보리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해장하기 딱 좋았거든요. 이제 거의 안 먹어요. 이유는 신라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거는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유는 그 일본 라면집 가보시면 알 거예요. 일본 사람들 중에 최근에 생기긴 해요. 제가 2011년도부터 거의 한 16년? 제가 5년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꽤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인 집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물에 밥을 만다는 거. 일본의 죄악이죠. 콤에 그 밥 자체가 귀한 거기 때문에 그 밥맛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건 다시 조선시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국은 원래 백미가 없어요. 가래떡을 만드는 거 어렵습니다. 밥 만들기도 어려운데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하얗게? 정미를 어떻게 하냐고, 쌀 정미를. 정미가 가능합니까? 절구를 찌는데 깨져요, 쌀알이. 그러니까 일제 때 탈곡기가 들어오고
도전기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얀 밥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은 서브 반찬도 찌개라든지 국이라든지 반찬 많잖아요. 섞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별로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밥이 중요하긴 한데 밥맛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본은 근데 반찬이 없잖아요. 산나물이 번역이 안 돼요. 안 돼요. 걔들이 짠지 즈케모노는 있어도 그렇죠? 섞어 먹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맛이 중요해요. 밥이 맛이 없으면 초밥도 맛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다른 게 많은데 전도 있잖아요. 기름을 섞어 먹는 불고기도 있고. 근데 한국은 국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도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어떻게 불을 계속 떼요? 아침에 구들에 불 한 번 넣고 저녁에 자기 전에 불 한 번 넣죠. 그때 밥하는 거죠. 그러면 찬밥을 어떻게 먹어요? 네, 그러니까 국밥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대 회화 그림 보시면 그 부뚜막에 솥 걸어 놓은 거는 점심을 먹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찬밥을 먹기 위한 거. 대부분 농민은 찬밥 먹습니다. 여름에 제가 국민학교 소학교 다닐 때 찬밥에 물 말아서 그냥 오이에 된장 찍어 먹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여름에. 일본 사람들이 스프를 먹는 방법을 바꿔요. 드디어 스프를 국밥처럼 먹거나 아니면 일본 라면은 라면을 끓인 다음에 마지막에 스프를 뿌려요. 불을 끈 다음에. 근데 한국은 스프를 끓이죠. 완전히 이제 세계관이 문화적 행위로 해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대적 변화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였던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지금 시대는 역시 그래서 소화 100년을 지나고 융이 서거 이후에 또 100년이 지났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융성과 한국사의 전환기라고 다시 말해서 한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요. 왕조 지배체제와 식민지 종속 구조가 이제 완전히 탈피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래 문화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던 자세에서 K컬처, K히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전도사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변화가 있는 건 사실 파리 7대학의 한국학과 갖고 제 친구가 교수인데요. 제가 한국중앙연구원 박사과정 때 프랑스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거기 지금 주임 교수입니다만 걔가 작년에 그러더라고요. 1000명씩 지원한답니다. 1000명씩. 그 중에 400명 뽑고요. 난리예요, 지금 난리. 그 왜 그런지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역사의 힘이 아닐까. 그 3번 바로 그 시대에서 그 시대에 우리가 이 지점에 공화국 시민의식의 각성 시대가 아닌가.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만 젊은 세대란 말 잘 안 쓰는데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세대는 이제는 옛날 세대라 빨리 사라지는 게 낫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각성해서 이렇게 가는 게 왜냐하면 세대가 전혀 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행동 습관부터 의식 구조까지 테레비를 보는 그 방법도요. 전부 60년대 70년대 일본 사람이 했던 거예요. 테레비 프로그램 신문에서 보던 거 그 일본 아사히 신문하고 똑같아요. 어떤 데 자괴감이 든다고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 아버지하고 대화를 제대로 한번 했나? 근데 그런 가부장제도는 또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래도 건축학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나 이런 국학을 연구하는 기관들을 가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루프. 그 지붕을 꼭 한옥으로 하시더라고요. 관리비가 1년에 1억에서 2억 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그때는 양옥이어도 지붕은 한옥이 기와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겨울 지나서 봄이 되잖아요. 그럼 지붕에 아버지가 날 올라가라고 그래요. 너는 어리니까 가벼운 몸이니까 기와를 갈아야 돼요. 왜냐면 겨울에 얼었다가 봄 되면 녹잖아요. 아 그게 어디가 편리해요. 종놈이 있을 때나 유지할 때지. 물론 돈 쓰면 됩니다만. 국가기관이 효용성은 물론 상징도 중요한데 그렇게 건물 옥상을 한옥으로 하는 건 오늘날 중국과 일본과 한국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궁금해요. 언제까지 갈까? 언제까지? 생활습관 모든 게 다 미국식으로 바뀌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데 왜 쓸데없는 돈을 쓰지? 그리고 옥상에 있어야 헬리포터가 생기고 예컨대 옥상에 뭔가 정원도 만들고 좋아질 수 있잖아요. 아니 그 한옥을 보면 애국심이 생기세요? 진짜 궁금해요. 부단 시다에 가면 그 일본 유족회라고 하는 아주 우익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걔들이 똑같은 콘크리트 건물에 일본 기와형 지붕을 씌워놨다고. 제가 그걸 비교하면서 늘 느끼는 건 뭐 대만도 그렇고 만주에도 그렇고 북경에도 있습니다. 그 한중 삼국 희한한 나라네. 기와 관리가 쉽지 않고 왜 기와를 아직도 할까?
두서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개인적 입장은 큰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 큰 역정이 지났습니다만 이제야말로 진정한 전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 제가 소화 100년 융이 서거 이후에 소화 100년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1926년 이후로 100년 동안 지난 시간에 정말 이 우리 땅에서는 굉장히 급변하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되었고, 이게 이제 그런 뭐 자성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가까운 나라의 문화를 거의 모방하다시피 해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방하는 거는 못 견뎌하는. 근데 그거는 그 시대의 그 위상차에 대한 입장의 어떤 언밸런스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너그러움과 또 세련된 이 세계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무튼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고려대학을 방문하셔가지고 어려운 분해 주신 우리 이왕무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요모조모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